인간과 자연의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아마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라고 불리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바티칸 미술관의 프레스코 벽화로 전시되어 있는 바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요, 이 안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과거 그리스 시대 때 활동을 했던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환해서 지금 하나의 그림 속에 모두 불러냈습니다. 사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불러낸 거죠. 그리고 이 한 장의 그림에 인류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 시대에 꽃피웠던 철학은요, 서양 문명을 만들었고 그것으로부터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위대한 철학자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의 왼쪽에 보면 이쪽에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남겼고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독약을 먹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 더 발전하게 되고요. 또 그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세계를 제패했던 유럽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죠. 자,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주 큰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요, 길거리에서 통에 살면서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때 저는 필요한 게 없고 다만 임금님 조금 옆으로 비켜주시면 제가 태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햇빛을 쬐고 싶네요 라고 말했던 디오게네스. 여기도 역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주정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또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지금 쓰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다 알고 있죠.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고요. 이 피타고라스 옆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옆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역시 철학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여기 땅에다가 뭘 그리는 사람, 유클리드, 기하학 한 사람이죠. 기하학.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구본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러한 천문학자입니다. 또 요 앞에 프톨레마이오스 앞에 있는 사람은 역시 이 사람은 천구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고요. 뭐 이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개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 그림의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에는 주로 인문학자들을 그렸고요. 주로 이 아래쪽에는 자연과학 혹은 수학이나 또 예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이 그래서 주류 철학자라면 아래쪽은 소장파에 해당이 되겠죠.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그 사람들 간단하게 이름을 써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요쪽에 조그맣게 있는 사람. 자, 여기 요 앞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파엘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라파엘로가 자기 얼굴을 살짝 이렇게 그려놨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헤라클레이토스나 플라톤의 얼굴을 그리면서 바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 라파엘로 자신이 살던 시대에 활약했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을 그려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라파엘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뭐 본 사람이 없겠죠. 이 사람들은 벌써 1000년 이상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요. 라파엘로가 살던 때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그렸을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플라톤, 자, 이 플라톤은요, 지금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푸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이 플라톤의 이 손을 보면 손은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플라톤이 이상주의자, 이상론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론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여기 왼손에는 자기가 썼던 윤리학 책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플라톤은 주로 철학자로 이야기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우리가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사상을 지배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중세시대 때까지도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가장 많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정약용.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 혹은 국어, 윤리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은 윤리나 철학, 사회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예를 들면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주 많은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 교과서에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윤리 교과서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은 중용이라고 하는 중용의 덕을 강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철학, 윤리, 사회 이런 데 나올 뿐만 아니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과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물학 혹은 화학 교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뒤쪽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라파엘로가 이 플라톤을 그릴 때 이 플라톤의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그렸다고 그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자신을 그린 자화상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 얼굴이 상당히 닮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파엘로는 플라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천재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기다가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만물의 근원 물질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만물의 근원 물질. 자,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있습니다. 탈레스는 수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최초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탈레스는 바빌로니아,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많은 지식을 익혔고요. 이러한 지식을 학문의 바탕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근원 물질로 이 사람은 물을 주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를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죠. 얼음은 단단한 고체고요. 일반적인 물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끓으면 수증기가 돼서 기체로 변하죠. 이렇게 물은 가변성이 큰 물질로 생각이 되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물질이라면, 적어도 모든 만물의 근원 물질이라면 바로 이렇게 가변성이 커야만 하겠다 해서 물을 만물의 근원 물질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탈레스가 살던 기원전 600년경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불과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분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 봅시다. 자, 여기에 이 화분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이 화분 속에 들어있는 흙의 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무게를 재서 여기다 심어봐요. 그리고서 이 나무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되는 데 놔두면요,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화분의 무게와 흙의 무게를 재보면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나무는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준 거는 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물이 변해서 나무가 됐다. 물은 만물의 근원 물질이다. 사실 이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 사람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물의 근원 물질인 물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비슷한 시기에 아낙시만드로스,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 있었죠. 이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 물질을 추상적인 물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무제한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무제한자가 태초의 원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낙시메네스 뭐 살던 시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생존한 연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호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출생 신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이 아낙시메네스는요 공기를 만물의 본질로 주장을 했습니다. 공기. 그래서 이 공기가 희박하고 농축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변한다. 즉 공기가 이렇게 많이 모이게 돼서 농축될 때 물질이 변한다. 또 이것이 희박해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공기를 만물의 본질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잠깐 있었죠. 헤라클레이토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본질을 불로 인식을 했습니다. 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탈레스가 물, 아낙시메네스가 공기, 헤라클레이토스가 불.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요 거의 한 가지 물질이 만물의 근원 물질이라. 그래서 일원소설, 한 가지 원소가 만물의 근원 물질인 이런 일원소설 혹은 단일 원소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탈레스가 말했던 물과 아낙시메네스가 말했던 공기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불, 여기에다가 자기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 사람은 사원소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소가 모여서 만물을 구성하는데 이때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이 이 사원소설을 서로 결합시키거나 혹은 이것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그러한 힘이 되고요. 이 물과 불과 흙과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가 어떠한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위대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지금 엠페도클레스가 이야기했던 고대 사원소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과 흙과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가 온건냉습, 따뜻하고 건조하고 차갑고 그리고 축축한 네 가지 성질과 어울려서 만물을 이룬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따뜻하면서 건조한 것이 바로 불이고요. 따뜻하면서 습한 것은 공기고 차가우면서 습한 것은 물이고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은 흙이다. 이런 네 가지 원소는 바로 이런 온건냉습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성질과 어울려서 만물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것은 그 네 가지 물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사원소를 설명하는 형상이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네 가지 원소는요, 각각 자리가 있고 이것이 무겁고 가벼운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지구 중심에 흙이 있고 흙 위에 물, 그 위에 공기, 그 위에 불의 순서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소가 이 지상에서 이 자리가 각각의 자리가 이런 순서라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흙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흙은 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빨대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공기가 어떻게 되죠?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죠. 즉, 공기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 불을 피우면은요, 불은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불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흙이 있다. 흙이 제일 무겁고 불이 제일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무거운 원소는요, 흙이 많이 들어있고 가벼운 원소는 불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흙이 많은 원소, 즉 무거운 원소들은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먼저 떨어진다. 이 생각을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중세 이후에 결국 갈릴레이 시대에 와서야 실험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서양 사람들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거나 반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또 하나 보면은요,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던 피타고라스의 생각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서 북쪽으로 가보면 어떤 별들이 그동안 보이던 게 안 보이면서 또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천동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 또 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태양이 중심이고 이 주위를 여러 가지 천체가 도는데 바로 지구가 여기 돈다는 거죠. 지구가 돈다, 지동설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아마 화학 시간에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원자. 어떤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원자라고 불렀어요. 이 원자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다 원자로 구성이 돼 있고, 나무는 나무의 원자로, 밀은 밀의 원자로, 사람은 사람의 원자로 되어 있다. 사실은 그 주장도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론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했던 원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죠. 그것을 나중에 돌턴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이제 다시 원자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원자론을 부정한 이유는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원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걸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는 원자가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원자가 있고요. 두 번째 원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자 1과 원자 2 사이에,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자론이 있다면, 원자가 있다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죠. 물질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끊겨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우리가 비어 있다,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를 더 붙이면은 진공,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에서는요, 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숫자 0, 아무것도 없다를 나타내는 숫자 0, 이거 어디서 왔죠?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죠. 동양 철학, 이 인도의 철학에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색즉시공이다, 뭐 이런 얘기. 공, 아무것도 없다.
자, 빈 공간, 아무것도 없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죠. 자, 여러분들, 자, 컵에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빨대를 꽂고요. 내가 이렇게 빨아봤어요. 자, 이 빨대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공기가 들어 있죠. 나는 이 공기를 빨았을 뿐인데 어떻게 되죠? 물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빨대를 통해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예, 바로 이것이 내가 공기를 빨아서 그 공기가 없어지면 진공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진공을 자연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공이 생기려고 하면 그 자리를 무언가가 차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물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연이 진공을 거부한다는 말은 진공은 없다. 진공도 없기 때문에 원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자론을 부정하게 됐습니다. 자, 중간에 갑자기 개그맨이 하나 등장했네요. 이 사람이 만든 유행어 고래라고 하는 고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더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졸지 말고 잘 듣도록 하세요. 자, 여기 고래. 자, 지금 고래가 물을 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 잘 보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고래가 물고기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바닷가를 거닐게 됐습니다. 저쪽 편에 고래 한 마리가 지금 물을 이렇게 뿜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저금 보이는 게 뭐냐? 저 고래입니다. 고래가 물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 자, 너희들 생각에는 저 고래는 물고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소나 말과 같은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니? 어느 쪽에 가깝니? 제자들은 전부 다 이 물고기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래는 물고기죠. 왜? 물에 사니까. 그리고 팔다리가 없고 물고기처럼 생겼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최초로 생물을 분류했던 학자입니다. 이 생물을 분류할 때에 젖 먹이는 동물,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유동물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물고기와 이 포유동물을 구별하면서 이 고래를요 바로 이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서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하고 같이 본 게 뭐냐면은 그 고래를 잡은 어부가 고래를 잡아와서 고래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고래 배를 갈라 보니까 고래 뱃속에 놀라운 게 있어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폐였습니다. 폐. 우리말로 허파라고 하죠. 자, 이 폐, 허파, 이것은 고래가 숨을 쉬는 호흡기관인데요. 이 폐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포유동물에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에게는 폐가 있죠. 물고기에게는 아가미가 있죠. 큰 물고기들이라도요, 뭐 상어 같은 물고기 크고 고래만 하지만 다 이것들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는 폐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물고기가 아니구나.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기에 르네상스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이제 과거의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종교적인 면에 치중해 있었다면 이제 지금까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 또 인간성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다빈치는요, 사실 천재였어요. 보면은 과학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다빈치가 했던 일들을 한번 보면은요, 다빈치 그럼 우리는 이제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그림 그리는 일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이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시도한 사람인데요. 여러 관찰을 통해서 이 빛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이런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색감을 어떻게 작품에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인체의 구조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해서 상당히 탁월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 이 사람이 역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기계를 제작하고 여기 보면 기계를 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포나 기관총, 헬기, 낙하산, 비행기 여기 지금 보면은 헬리콥터 과거에 참 이 당시에는 사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것이 뭐 불과 한 10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정말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다빈치는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대개 보면 여기 또 이제 대포나 기관총, 헬기, 낙하산 이런 것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실 그랬던 이유는요. 이 다빈치가 살던 시절에 이 예를 들면 다빈치가 받았던 연구비랄까요? 뭐 이런 것들 그 출처가 바로 이런 군사적인 것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다빈치 박물관이 있어요. 혹시 제주도 갈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들 꼭 가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다빈치 뭐 전시된 것도 많고 뭐 또 한 번쯤은 뭐 여러 번 가는 건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 다빈치의 뒤를 이어서 갈릴레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반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1000년 이상 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심지어는 과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라면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갈릴레이는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이론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을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 갈릴레이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수학적 법칙.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갈릴레이가 이제 수학적 법칙을 도입을 했고요. 또 경험적인 사실을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그는 망원경이고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갈릴레이는 금성의 구조 또는 목성의 달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습니다. 자, 이 갈릴레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고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는데 이 지동설에 감동을 받아서 이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천동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자, 특히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을 관찰해 보니까 금성의 모양이 달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행성들, 지구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달처럼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금성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행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또 이 사람은 목성의 위성, 목성에 4개의 위성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이 갈릴레이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갈릴레이는 교황청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 불려 나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갈릴레이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 사람은요, 피사의 사원에서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런 진자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맥박을 체크하면서 그 맥박을 시계,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초시계 대신으로 사용을 해서 이 샹들리에가 흔들릴 때의 진동 시간과 진폭과의 관계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의 그 궤도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바로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을 건설하고자 했고요. 과거에 어떤 직관적인 방법을 썼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실험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바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이입니다. 자, 그 후에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일은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보일은 물리학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일은 화학자예요. 그 당시까지 화학은 어떤 연금술 혹은 야금술 이런 하나의 기술적인 것 혹은 약제학 혹은 의화학, 그래서 이 약과 관계있던 어떤 그러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어떤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을 학문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보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보일을 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또 화학자가 한 공도 굉장히 크지만 특히 로버트 보일이 화학의 어떤 임무가 뭐냐? 단순히 야금술, 연금술 이런 것이 아니고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분과 조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화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보일이 바로 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분야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크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됐죠. 이 시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살리우스는 인체 해부도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해부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실 갈레노스는요, 사람을 해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부를 할 때 사람은 해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부하느냐? 돼지 같은 걸 해부해요. 돼지를 해부하고서 돼지에게 있는 기관들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러한 인체를 해부하는 일들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베살리우스는 자기 생명을 걸고 사형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하룻밤 사이에 해부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체 해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다음 윌리엄 하비라고 하는 사람은 혈액 순환소를 주장합니다. 자, 이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짜내서 몸의 각 기관으로 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혈관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동맥과 정맥 그리고 이것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 지체에 다 혈액이 공급됐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혈액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하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리학 분야라든지 해부학 분야, 그래서 의학 쪽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과학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시기에 대항해와 지리적 발견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492년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1498년도에는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서양 사람들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동양 쪽을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바로 배를 타고서 자꾸 동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519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일주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런 곳들도 많이 가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지리학이 발전하게 되고요. 또 그런 곳을 가게 되면서 그쪽 원주민들에게 어떤 정보 또 이 문명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쪽 원주민들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오게 되는 정보 교환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문화, 기술, 학문 그리고 나아가서 종교가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 이후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많이 이렇게 종교를 전파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조선술,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 또 우리나라에 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서서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이삭 뉴턴 경이라고 하는, 자,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경이라고 번역을 하죠. 백작, 뭐 공작하는 이런 어떤 작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뉴턴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정립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전 물리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미분적분학,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도 바로 이 뉴턴이죠. 그래서 물리학, 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 뉴턴은 기계적 자연관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가 어떤 기계적인 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결국 사회, 사상, 종교 이런 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1687년도에 이 오른쪽에 있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이 굉장히 일종의 과학에서의 어떤 성경책에 비교되는 그러한 책이고요. 이 뉴턴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이 이제 확립되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과학 혁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1664년부터 1729년에 살았던 토마스 뉴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학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발명가고요. 대장간에서 직공으로 일하던 일종의 기술자인데요. 이 사람이 또 인류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712년도에 증기기관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힘이나 혹은 가축의 힘으로부터 어떤 동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바로 증기기관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9년 7월 20일 16시 17분 40초. 예, 뭐 이 시간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바로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달에서 처음 발자국을 내딛게 되죠. 이 사건은요, 인간이 이제 지상에, 이 지구상에서 살던 인간이 눈을 우주로 돌리고 우주를 향해서 우주를 개척해 나가는데 어떤 큰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이 우주 개발을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미국보다 소련이 좀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이 지구 주위 궤도를 처음 돌았던 우주인이 바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군인이었고요. 이 계속해서 이 우주 개발에 대한 어떤 이런 경쟁이 있다가 미국이 이제 달을 향해서 방향을 좀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경쟁에서 앞서서 달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또 이 달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또 이 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달의 뒷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이 지구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1946년도에 에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최초로 개발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큰 장비죠. 이건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니었죠. 그러다가 1981년도에 IBM에서 호환형 PC를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컴퓨터가 들어왔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산 것은 1988년도에 컴퓨터를 사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 샀던 AT286 AT 컴퓨터가요, 하드디스크가 무려 40MB짜리 하드디스크를 장착한 것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죠. 하드디스크가 40MB, 40기가도 아니고요, 테라도 아니고요, 메가바이트. 참 엄청나게 그 이후로 한 3, 40년 동안에 무지무지한 발전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는요, 인터넷이 탄생을 했고요. 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미 인터넷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왔을 겁니다.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요, 우리가 외국으로 어떤 문서를 보내려면 비행기를 이용하면은 뭐 빠르면은 3, 4일, 오래 걸리면은 한 달, 또 배를 이용하면은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문서가 전달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순간적으로 뭐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어떤 편지나 문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가지고서 이러면 구글 글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몸에 착용하는 그러한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아주 상용화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모로 이 과학 기술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많은 공학자들이 21세기에 공학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개의 과제를 준비했고요. 그걸 바로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고, 보면은 그래서 태양 에너지, 또 핵융합, 혹은 탄소 격리 기술, 또 질소 순환 과정, 그리고 깨끗한 물 만드는 거, 또 도시 기획, 뭐 또 어떤 의료 정보학, 또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과제 속에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이런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대학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에 와서 하는 수업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교육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요. 바로 여기 미국 공학회의 과제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도 있었죠. 어떤 개인 맞춤 학습법 같은 것도 있었는데, 자, 하여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등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공학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인공지능, 여러분들 4차 산업 얘기 많이 들어봤죠? AI, 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보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정보와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직업은 점점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발전하고요. 또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위태로운 직업들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게 대체지수가 클수록 이것들이 이제 소멸될 직업군에 가깝다는 거죠. 보면은 뭐 텔레마케터 같은 것들이 0.99로 이것들은 곧 없어질 직업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이런 것도 여기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죠?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병을 얻어가지고 근육이 위축돼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살았습니다. 1988년도인가요?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내가 이 사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때도 자기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가 그 강연을 만들고 그 컴퓨터 음성으로 자기의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바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바로 인류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망할지 모른다. 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죽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정말 인류에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하고 바둑을 둬서 이겼죠. 사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장기 체스는 컴퓨터가 이겼는데 바둑은 워낙 다양한 수가 있어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이기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우리는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을 통해서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기나 내연기관을 통해서 2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 바로 20세기까지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컴퓨터 산업이 더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이 핵심 동인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모든 과정에 이렇게 다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지금은 이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로봇, 또 3D 프린팅,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많이 편리해졌고요.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는요, 과거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누려가고
가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졌고요. 에너지가 풍부하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것 우리 지금 마음 놓고 쓰죠. 물 마음 놓고 쓰죠. 과거의 사람들은 전기도 마음 놓고 쓸 수 없었고요. 교통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의 이면에 우리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과학기술의 잘못된 남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체르노빌 또 일본의 원전 사고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성의 상실. 우리가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생활 침해, 또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것들, 개인정보 해킹, 또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어떤 우리 몸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서 이제 사이버 테러,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리셋 버튼 눌러서 지워버리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리셋 증후군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요. 과학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에서 필요한 절제 능력이 더 오히려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미처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많은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체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됐는데 과연 사람은 그러면은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과학기술의 발전과 아울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느냐? 자, 산업혁명 이후에요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됐습니다. 그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런 동안에 사람의 노동력은 많이 절감되고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 노동 시간을 결코 줄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늘려왔죠.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집에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곡식을 키워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네 가족들이 먹고 남는 것은 팔고 그렇게 해서 생활했습니다. 이 농경 시대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농업에서도. 그래서 요 한정된 땅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농사도 여름철 한철 짓던 것을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져서 겨울에 짓기도 하고요. 또 땅이 뭐 1년에 몇 번씩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의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비료도 주고요. 또 가끔씩 어떤 해충을 맞게 돼가지고서 이것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이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농약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수확이 많아졌죠. 자, 그런데 사실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한번 농사짓고서 겨울 내내 쉬었는데 지금은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쉬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욕심이죠. 욕심, 사실은. 사람이 근무 시간 이후에는 더 일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공장에서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낮, 밤으로 근무,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모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편해진 게 아니고요. 일거리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또 요즘에 카톡 갑질이라고 들어봤죠. 저녁 때, 밤에 집에 와서 쉴 때도 계속 카톡, 또 밤에도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 지시가 오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한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한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됐죠. 자, 경제적으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떤가?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